네, 안녕하세요. 풍문레이더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자본시장의 맥을 짚어보고 산업재계 이슈들과 또 가상자산 시장까지 아우러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본시장 심층치대 코너 풍문레이더 박주연 기자와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스투데이 재계산업부의 한훈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코너 순서는 대상그룹. 예. 그 임세령 부회장 상당히 우리 또 이정재 씨, 영화배우 이정재 씨의 또 여자친구라 그래야 되나? 예. 또 셀럽으로 상당히 좀 유명하신데 그 여동생이 임상민 전무와 이제 자매가 같이 경영에 전면 나섰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픽 자료화면 좀 보시면서 얘기 좀 나누실까요? 먼저 자료면 보시고 먼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창업자, 또 2세 경영자보다 3세 경영자가 두각을 본인 사례가 잘 없는데 대상이 유일합니다. 말씀 주시듯이 임세령 부회장 그리고 임상민 씨의 어떤 그런 이야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래픽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대상의 창업주는 임대홍 회장입니다. 지난 2016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대 회장이 임창욱 명리회장. 지금 경영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지금 전문 경영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세령 부회장, 그리고 임승민 전무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자료가 조금 이렇게 직함이라는 나이가 조금 오래된 겁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지난 연도 자료다 보니까. 지금 임세령 씨 같은 경우 1977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57세. 그리고 임승민 씨 경우는 57세가 아니에요. 47세. 47세 죄송합니다. 임승민 씨 같은 경우가 1980년생입니다. 네. 이 임세령 부회장 하면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있죠. 바로 이 셀럽과 패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셋값 패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저께인가요? 이부진 삼성 삼성 계열사 호텔 신라 대표가 주총장에서 재킷을 입고 나왔는데 알렉산더 맥케인이라는 재킷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307만 원짜리인데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패션도 보니까 이게 자크가 여기에 있고 일각에서는 저게 좀 이렇게 너무 좀 비싼 옷을 입고 나왔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 반면에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어떤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소비재 기업 아닙니까? 대중들과 호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런 패션을 갖춰 입었다. 가령 이조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중들한테 노출될 때 보면 되게 근엄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공항에서라든지 회사 앞쪽에서 기자 같은 거 만날 때 얇은 미소 그리고 한두 마디 뿐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부진 씨라든지 최근에 임세령 씨 같은 경우 부회장이죠. 대중과 호흡하기 위해서 이러한 패션을 갖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명품 패션 하면 사실 여자들의 로망일 수도 있는데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패션에 좀 관심이 많으신지도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자나 남자나 다 패션에 관심을 갖고 있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옷도 있지만 시계 같은 경우 혹시 앵커님 시계 차신 거죠? 죄송합니다. 저도 전셋값입니다. 소위 말하는 뚜르비용이죠. 뚜르비용 기억이 있네요. 중요 고차를 흡착한 겁니다. 이게 아주 비싼 거는 1억, 2억 정도 갑니다. 가장 싼 게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네요. 진짜 전셋값입니다. 사실 전셋값이라는 게 서민들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입은 옷 가격을 다 합치면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들 눈으로 봤을 때는 전셋값이 맞죠. 사실 강남 전셋값 같은 경우에는 10억, 20억이지만 그러나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좀 쉽게 얘기해서 과도하다는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데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건데 사실 어떤 재벌들이 이룬 부라든지 그런 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또 사회 공동체내 종업원이라든지 지역사회 소비자의 힘으로 그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패션을 뽐내기 앞서 조금 어떤 노블리스 아블리제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사회적인 책무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소비재 기업의 어떤 그런 오너 아닙니까? 경영자 아닙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과 어떤 호흡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 네. 그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우리 한 기자 말씀 들어보면 네. 뭐 사실 뭐 시기보다는 부러움이 네. 더 마음이 큰 거고 네. 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 능력 형편이 되면 명품 패션을 뭐 즐겨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지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진품과 명품을 짝퉁이라 그러죠. 네. 분명히 섞어서 이렇게 많이 좀 착용을 하는데 네. 저 같은 사람들은 보통 진품을 해도 다 짝퉁으로 알더라고요. 네, 배우 이정재 연인 네. 임세령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또 전 부인이기도 하죠. 예. 네. 당시 결혼할 때 전남과 또 영남, 경상도와 전라도의 만남으로서도 또 상당히 유명세를 탔었는데 잠깐 결혼사를 짚어보자면 그때가 네. 1998년에 결혼했습니다. 네. DJ 집권 초기죠. 네. 네. 삼성 측에서 어떤 그런 1997년도 1998년 8년. 네. 8년 결혼했죠. 네. DJ 집권 초기입니다. 네.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약간 정략적인 차원에서 네. 뭐좀 정치권의 그런 눈치도 봐야 되니까 네.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네. 98년에 결혼해서 한 11년 정도 같이 살다가요. 네. 생각보다 오래 살았네요, 그래도. 올해 10년 이상. 예. 근데 임세령 씨가 경영인으로 또 자리매김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자의 이미지가 더 커야 되는데 너무 지금은 거의 연예인에 준하는 셀럽 이미지가 너무 강하지 않나요? 지금? 맞습니다. 아직 네. 한국 사회, 특히 네. 우리나라 기업 풍토가 되게 좀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셀럽의 이미지를 좀 벗어내야 한다는 게 뭐 재계 일각의 지적입니다. 네. 보다 더 광폭의 어떤 경영인으로 네.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미지를 떨쳐야 한다는 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임상민 전무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임상민 전무는 언니에 비해서 좀 더 체계적인 경영 수업을 받았다는 일각의 이제 그 주장도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뭐 경영 수업은 조금 일찍 받았습니다. 그 연유가 사실 거기 언니가 임세령 부회장이 삼성가로 시집을 갔었으니까 네. 아예 지금 임창욱 명의회장이 사실 회사를 이게 둘째 임성민 전무한테 물려주려고 했었습니다. 네. 사실 네. 그래서 지분도 지금 지주회사 지분을 36% 갖고 있습니다. 언니가 20% 갖고 있고 물려주려고 했었는데 언니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다시 이게 친정으로 오게 됨으로써 약간 네. 경영 구도가 약간 흐트러졌는데 네. 물론 지금은 둘 간의 영역이 좀 나눠 있습니다. 네. 동생 임 전무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 쪽 네. 그리고 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마케팅 쪽으로 좀 나눠 있습니다. 네. 네. 향후 또 어차피 기업을 어떻게 보면 좀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식품, 소재 쪽으로 나눴을 때 어느 쪽에 식품을 받고 지금 식품 비중은 한 전체 비중 한 80% 됩니다. 네. 그리고 소재 비중 20%인데 네. 둘 중 이렇게 좀 나눠 가실 것으로 이제 예견됩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녀분들은 누가 지금 양육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양육하고 있죠. 이재용 부회장 네. 쪽에서 양육을 하고 네. 있고. 지금 네. 각각 20세, 18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다 돼가네요. 한 명 성인이 되고 한 명은 네. 아직 미성년입니다. 그 당시에 임세령 씨가 이혼할 때 위자료 부분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됐었나요? 사실 그때 뭐 세계의 결혼이자 네. 또 이혼도 네. 어떤 세계의 이혼이었습니다. 네. 원래 임세령 부회장 쪽에서 한 5천억 대를 요구를 했었는데 네. 중간에 어떤 그런 뭐 합의 과정에서 1,000억 정도로 예. 낮췄습니다. 네. 그 당시 뭐그 1,000억도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네. 한간에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네. 좀뭐 불륜설도 있고 그렇죠. 그 이야기 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예. 뭐 이런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기사화된 부분이죠. 기사 좀 뭐 된 개인적인 부분- 사견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기사된 부분입니다. 네, 상당히 위험한 얘기다 보니까 네.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는데. 네. 자, 그러면 자매 경영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대상그룹도 공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할 텐데 큰 그림에서 임세령 부회장, 임상민 전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략 쪽과 어떻게 나눠 간다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식품 산업 같은 경우가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그렇죠. 대상의 네. 어떤 그런 매출을 따져보자면 최근 몇 년간 거의 3조 중반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네. 그 돌파구 중에 하나가 배양육 사업입니다. 네. 요새 그 4차 네. 산업혁명 하면 흔히 뭐 AI, 네. 빅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이 배양육도 4차 산업혁명 하나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푸드테크가 큰 축을 네. 자리 잡고 그렇죠. 있죠. 네. 그 대체육은 얘기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대체육이 그 콩고기 같은 건가요? 예. 혹시 맛 보셨어요? 저 한번 먹어는 봤는데 사실 좀 이제 좀 맛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낯설다라는 그 생각이 더 많이 근데 들더라고요. 대체육 같은 경우 아직 상용화 단계는 없습니다. 네. 대체육 네.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한우 세포를 떼어가지고 네. 플랜트에서 배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맛이 똑같습니다. 이거 이제 비싼 이 한우를 네. 그럼 이제 더 이제 저렴하게 혹은 더 이제 대중적으로 맛볼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온실 네. 효과, 뭐 환경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 대상이 좀 이 사업 쪽에 전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그럼 보통 비건주의자들이 대체육까지는 먹나요? 보통 배양육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게 정리가 되나요? 비건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네. 대체육까지는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콩고기 정도. 뭐 스님들도 대체육까지. 드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콩으로 만든 고기니까. 네. 그런데 만약 이게 뭐 배양육이 상용화가 된다면 네. 당연히 비건들한테도 각광을 받을 거고 네. 스님들도 이거 세포로 만든 거니까 네. 네. 제 사견으로 먹지 않겠냐 하는. 살생은 아니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미래의 먹거리가 좀 바뀔 네,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럼 앞으로 이제 그 대상그룹 같은 경우 식품 사업이 국내 시장은 레드오션인데 네. 푸드테크로도 돌파를 하지만 결국 또 해외 시장 또 맞습니다. 진출이 상당히 네. 중요할 것 지금 같은데. 뭐 경쟁사 같은 경우 CJ 제일장 네.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는 한류, K푸드 바람을 불고 끊고 지금 뭐 비비고를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론칭시켰고 유럽 시장에서 론칭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네. 임세령 부회장과 이와 비슷한 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의 어떤 매출을 따져보면 그 내수가 4, 네. 그 수출 해외 시장이 네. 한 1 정도 됩니다. 네. 또 최근에 대상그룹이 초록마을도 매각을 했죠.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초록마을이 그 유기농 네. 판매 그쵸. 업체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임세령 부회장 지분이 좀 적지 않습니까? 네. 네. 저 동생에 비해서 네. 임승민 씨 전무에 비해서 한 16%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그걸 매각해가지고 좀 이렇게 승계 네. 네. 지분 추가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네, 자료화면에 저 예. 자매 두 분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예. 네. 이번 3월달을 보면 상당히 또 그 그룹사 간 경영권 분쟁이 꽃을 피우는 또 경영권 분쟁의 계절이거든요. 예. 임창옥 명예회장 이후에 두 자매사에 돈독한가요? 경영권 분쟁의 조짐은 없을까요? 아직은 겉으로 드러나게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사실 뭐 언론에 그런 둘이 다투더라도 그런 거 보이겠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 사람 비리라는 게 모르지 않습니까? 네. 좀 뭐 특히 또 지분이 또 동생분이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지금 임창욱 명리회장은 아직은 건재하신데 네. 네. 뭐 사후에 네. 조금 경영권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일각의 관측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아옴의 그 남매간의 분쟁, 예, 맞습니다. 예. 또 부모의 조카의 예. 조카의 난, 예, 예. 뭐 가족별로 다 지금 분쟁이 지금 그룹별로 지금 한 번씩은 다 내용이 스쳐 지나갔잖아요. 그것도 거의 뭐 네. 비슷하죠. 네. 사실 뭐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 네. 우리나라 재벌들 풍토가 네. 거의 단골 소재 예, 거의 아니겠습니까? 비슷합니다 보면. 네. 예. 네. 자. 그럼 오늘 이 대상그룹의 자매 경영에 대한 이야기와 또 미래 식품 이야기까지 폭넓게 다뤄봤는데요. 오늘 한 기자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은 자본시장부 한 기자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상장사 디아크 회사 소식인데요. 네, 네,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떠들썩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디아크는 그 제조관리 부문이랑 바이오 사업 부문, 그런 제조관리 투자 부문, 그리고 현대자동차로부터
그런 내장재들을 이제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 이슈와 관련해서 되게 떠들썩해진 그런 코스닥 상장 회사입니다. 네, 이 우리 과거에 이름이 사명이 많이 바뀌었어요. 디아크, 예. 현재는 디아크죠? 예, 그렇습니다. 또 전에는 오큐피, 네. 예. 전에는 둘물산, 예. 뭐 계속 사명이 최근 들어서 자주 바뀌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참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네. 지금 현재 사명으로 정리를 하시죠. 디아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인적 분할을 3개로 했어요. 예. 그 3개를 하는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비상장 KOTC 시장에 상장이 됐고 예. 그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존에 사실 온코캐스트 파마슈티컬이라고 해서 캐나다로부터 이제 캐나다 온코캐스트사로부터 이제 그 난소암 치료제 물질을 가져오면서 그 예전에 두올물산에서 이제 온코캐스트 파마슈티컬로 사명을 변경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디아크로 다시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아크와 두올물산 홀딩스 그리고 오큐피바이오로 이제 1대1 인적 분할을 진행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KOTC 시장으로 그 바이오 사업을 담당했던 그 두올물산을 이제 KOTC 시장으로 이전시키면서 그 두올물산 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고요. KOTC 시장에서는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그런 회사명으로 다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뭐 자료화면 보시면 뭐 우리 편집부에서 자료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액면가 500원에 준하는 주가가 26만 원까지 무려 주가가 2,000배가 폭등을 한 거죠. 예. 좀 이런 배경을 두고 상당히 많은 이유들이 있고 뭐 가장 궁금한 게 뭐 비상장 상장을 통틀어서 2,000배 폭등이면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사례인데 예. 이런 주가 급등의 이유를 뭘로 보세요? 예, 일단은 제가 직접 취재했고 그리고 그 회사의 나한익 대표로부터 많은 이제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그 구체적인 수치들을 조금 확인을 하면서 이 회사의 좀 시가총액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오레고보맙은 기존의 화학 치료제에 비해서 일단 그 암이 전이되지가 않고 무진행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 환자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무진행 생존 기간, 즉 PFS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그 PFS 수치가 42개월에 달하면서 기존의 화학 치료제가 가지고 있던 그 PF 수치 12개월보다 무려 30개월이나 더 환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생존 기간을 어떻게 보면 혁신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되게 기존의 난소암 환우에게는 되게 중요한 그런 치료 물질을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FDA 승인을 위해 지금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근에 난소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청신호고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예. 좀 빨리 그 FDA 승인을 받고 좀 그 기술 개발이 계속 긍정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쨌든 최근에 회사를 3개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예. 본의 아니게 소 뒷걸음질로 네. 뭐 잡힌 것처럼 해외 공매도 세력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잡혔다고요? 예. 예,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이게 한국의 이제 게임스탑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기존에 이제 코스닥 상장사에서 디아크 밑에서 이제 자회사로 있었던 그 카나리아 바이오가 KOTC 시장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기존의 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되기 직전에 공매도를 했던 그런 외국계 투자자들과 많은 증권사들은 이 인적 분할한 그 카나리아 바이오의 주식을 매우 비싸게 사서 되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매도란 이제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빌려서 다시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가였을 때 매도했던 주식을 지금 거의 한 2,000배까지 떠오른 그런 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이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천억 원의 손실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상되는 그런 외국계 투자자로서는 JP모건, 모건 스탠리 등이 대표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매도 증권사들은 사실은 이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소송에 나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좀 다수 증권사에 대해서 조금 이게 직접 통화를 하고 문의해 본 결과 소송을 거는 것들은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고
다만 이제 금융투자협회와 다수의 뭐 그 유명 증권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대차거래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게 된 그런 고객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금융투자협회 측에서도 이런 소송에 대한 사실은 부인하고 선을 좀 그은 상태입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면 당연히 뭐 소송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 한 기자의 말을 정리하면 공매도 세력이 있고 여기에 주식을 빌려준 국내 증권사들이 있고 결국 공매도를 쳤는데 주식을 상환하지 못했다면 국내 개인 피해자들이 생겼으면 거꾸로 역으로 증권사들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을 당해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네,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소송 얘기가 나온 이유는 좀 일부 언론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뭐 이렇게 좀 내용들이 나온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저도 추가 취재를 통해서 좀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한 것인데요. 근데 다수 증권사들이 조금 부인한 결과 부인한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전한 것을 보면 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좀 그거와 관련된 좀 문제에 있어서 공매도의 그런 손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논의를 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금감원은 회사와 관련된 주가 폭등만 지금 포커스를 잡고 불공정 거래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기 개인 주식을 받지 못한 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증권사부터 공매도 세력과 이쪽을 먼저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를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금융감독원도 사실 뭐 이렇게 좀 증권 쪽이랑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밀접한 관계에 조금 놓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증권사들에 대한 좀 적극적인 조사에는 좀 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된 좀 금융감독원의 좀 입장도 좀 들어보고 어떻게 보면은 회사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불공정 거래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사실 뚜렷한 그런 그 조사기획국에서 뚜렷한 그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서 회사에서는 그와 관련된 그 추후 입장은 아직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고 그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조금 어떻게 보면 무차별하게 조금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조사들이 길어지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올물산의 나한익 대표는 이 인적 분할한 카나리아 바이오가 시총이 이제 10조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근거가 있는 걸까요? 네, 저한테 좀 밝힌 결과 이제 일단은 2025년 FDA 승인을 목표로 해서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봄압을 내놓겠다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오레고봄압의 가치를 보면 정점에 이를 그 판매액이 정점에 이를 경우에는 순이익이 5억까지 연간 5억까지 5억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조까지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5조 원까지 이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 시총 이제 지금 이제 12조 원대에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연간 순이익이 5조 원이라면 현 시총 12조 원대는 사실 2배 이상 정도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 두올물산의 합병이 증권 신고서가 수차례 정정 요구를 이제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 감사원에서는 탄원서가 제출이 됐다고요. 네. 사실 금융감독원 자체도 못 믿겠다 하는 좀 일부 주주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그 관련해서 감사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좀 서류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증권사, 금감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디아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회계법 그 감사를 맡았던 그 모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오레고봄압에 대한 무형자산 가치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3천억 원에 이르는 이런 무형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좀 묵살을 하고 이런 감사 거절 의견을 냈는데요. 이런 의견을
이런 의견으로 말미암아서 회사 측은 법원에서 지금 그 무형자산 가치 평가에 대해서 법원 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태고 최근 감사 보고서를 확인하시면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왔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절구절국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그 사상가 장자가 한 말인데 갈고리 도둑은 처벌을 받아도 3호 각건을 쓴 나라 도둑은 부귀를 누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사자성어가 지금 맞는 상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단순히 주가 급등 뭐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한 잣대로 회사를 조사를 하는 것 같고 네. 실제적으로 뒷단에 있는 공매도 세력이라든가 해외 해치펀드들 이들이 지금 현재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지금 전혀 손을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2021년도 사업년도 그 감사 보고서 적정을 받기 위해서 회사는 어떤 노력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앞서 좀 말씀드렸듯이 법원 인가를 받아서 그 올해고봄합의 무형자산 가치 평가의 그 근거를 제시를 했고요. 예, 최근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확인하시면 적정의 의견을 받아서 이 회사의 신뢰를 높인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그럼 2020년 감사 보고서 의결 거절 당시 회계법인과 관련해서 또 논란의 여지가 또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회계 감사를 맡았었던 그런 모 회계법인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대표 회계사를 이제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에게 대해서 취재를 했는데 사실 공매도와 관련 여부에 대해서 물으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유효한 그런 답변들은 좀 얻을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요. 네.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자막이 나가는데 이번 디아크와 관련된 개인 계좌에 주식을 수령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분명히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이런 피해 사례를 저희가 앞으로 계속 접수를 받고 제보를 접수를 받아서 추가적인 후속 보도 저희가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천억 대의 손실이 발생된 공매도 세력과 개인 투자자들 피해자들 앞으로도 계속된 업데이트된 정보 계속 추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투데이 한경석 기자 자리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디지털 자산부 시간입니다. 이한선 기자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암호화폐 위믹스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금융당국이 거래소, 빗성거래소의 위믹스 거래 적절성을 앞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결론이 주목되고 있다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제 빗썸이 있는데 거기에 위믹스라고 모기업인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이제 자회사로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위믹스라는 암호화폐를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이 지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관계가 있어서 지난해에 특검법이라 그래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제 특검법인데 거기에 이 특수 관계인 규정이 생겼는데 지난해부터 이 두 양사의 어떤 특수 관계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국에서 올해 이제 특검법에 의해서 올해 고객 확인이나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테러 자금 방지 이런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종합 검사라고 하는데요. 종합 검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거래소 빗썸에 대해서도 이제 종합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특수관계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결정이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여기서 만약에 특수관계인이라고 그 결정이 나면은 이 암호화폐 위믹스 거래가 이제 빗썸에서 이제 중지가 돼야 하기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수관계인은 뭐 기준이 따로 있나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특관자, 특수관계자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특근법 시행령이 지난해 이제 9월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관계가 그런 지분 관계가 있는 그런 게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그 규정에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그 본인하고 친족하고 합쳐서 지분이 30%가 넘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경우에는 어떤 이사의 선임이라든가 이런 경영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이 특수관계인으로 규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규정에 또 있는 게 이 특수관계인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자들이 그 기준들을 만들어 놓게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근데 이 특수관계인 규정을 만든 이유가 이제 취지가 그런 겁니다. 이제 만약에 거래소가 자기가 이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거기에 상장을 했다 이런 거는 일단 불투명한 그렇죠.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 취지에 만약에 이제 위믹스가 빗썸과 이제 지분관계로 지금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게 특수관계인으로 드러난다면은 그런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당국이 판단이 되면은 거래가 중지될 위험이 있어서 이 사안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들이 갑자기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뭐 논란이 되는 뭐 계기가 있었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해서 지난해 이제 신고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정부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 신고 제도가 이제 없었는데 작년 이제 9월부터 이제 그 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이 신청을 이제 이 신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리가 된 사업자들만 이 거래소 운영이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빗썸도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신고 신청을 하고 이 신고가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 수리가 돼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논란이 이제 신고가 받아들여졌으니까 거기서 뭐 이것도 이제 검토가 됐나 보다 하고 이제 무리 없이 이제 통과가 됐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여겨졌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특근법 시행령을 들여다보다가 이 작년에 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정부 담당 공무원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는 자기들이 이제 올해 이제 종합 검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상 사업자들 대상으로 이제 올해 종합 검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종합 검사를 하면서 이 특수관계인 여부도 이 빗썸에 대해서 종합 검사를 할 때 이 위믹스와의 특수관계인 여부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신고할 때는 그거를 안 봤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 제가 생겼는데 이 두 회사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지분 관계가 얽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7월에
그 위믹스의 모 기업인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가 이 두 차례에 걸쳐서 800억 원을 지분 투자를 그 빗썸의 최대 자회사인 비덴트에 800억 원을 투자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 비덴트의 사내이사로 지난 8월에 장영국 대표가 선임이 됐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10월에는 또 그 거래소 빗썸의 사내이사로 또 선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분 관계가 있고 그 회사에 또 사내이사로 또 네. 선임이 돼서 사내이사가 6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된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또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또 그 국책 연구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이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하면은 어떤 정부기관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이 보고서의 영향도 좀 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그 위메이드의 투자 설명 보고서, 투자 설명서에 이 위메이드가 이렇게 작성해 놓은 내용이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기들 검토 결과로는 이 특수 관계인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은 당국의 조사 결과는 또 다를 수 있다. 네. 당국의 조사 결과 이게 특수 관계인이라는 판단이 나면은 거래가 종료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유의하시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이제 보고서에 그 수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주목이 쉽게 되는 설명을 겁니다. 드리면 네. 한국 주식시장으로 치면 증권거래소가 투자한 회사가 있고 그 회사를 상장시켜줬다는 얘기인데 네. 저희가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뭐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참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위믹스를 만든 회사가 위메이드죠? 대표 그렇습니다. 장영국 대표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 현재 그 위믹스와 관련된 앞으로 법률적인 쟁점 일정들 어떻게 조사가 시작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행령에 있는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분 30%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난해 이제 위메이드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할 때 그 신주익 인수권부 사채에다가 그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올해 7월에 이제 실현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실현될 거를 예상을 하고서 이 당국이 그 지분 관계를 판단을 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얼마나 미칠 것인가 이걸 놓고서 이제 판단을 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이제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 공정과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과연 그 거래소에 실질적으로 사내이사로 선임이 된 상황에서 네네. 이 경영상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어 보이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네.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당국은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제 궁금하거든요. 당국은 어떻게 판단할 걸로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새 정부의 그 모토가 어떤 공정과 상식인데 어떤 그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얼마나 그 경영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여기에 큰 비중을 두고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특수관계인 규정을 판단할 수 있는 거래소를 빗썸이 가지고 있느냐, 그 빗썸이 그 기준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느냐, 일단 그거를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위믹스 거래가 정상적인지 그 판단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그 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이제 놓고 판단을 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이제 시간 한강에서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적절성 논란에서 뭐 금융 당국이 어쨌든
뭐 위법하다고 판단됐을 때 네, 네.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양상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빗썸에서 일단 그 빗썸과 위믹스가 이제 특수관계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빗썸에서 거래 중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빗썸에서 이제 거래하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다른 거래소에 이제 위믹스가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업비트라든지 코인원이라든지 코빗이라든지 다른 거래소 모두 원화 거래소에는 모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얼마 전에 이런 위믹스가 그 대량 매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그 특수관계인 논란이 있는 그 위믹스가 그 대량 매각을 빗썸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이제 보고서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인 해이 이런 측면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네. 있어서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그 디지털 네. 자산부 이한성 기자 그 위믹스 관련돼서 앞으로 계속된 추가적인 취재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따뜻해지는 날씨만큼 이제 나들이하기 참 좋은 계절이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연일 코로나 소식이 잇따르는 만큼 개인의 방역 수칙도 잊지 마시고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